제가 완성차 먼저 얘기하고 그때 배터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쪽으로 이제 소재업체 얘기한 게 일맥상통해요. 얘기 다 상반기까지 보수죠. 하반기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업계 얘기를 믿는 게 맞겠죠. 투자 포인트로서는 올해 이제 2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다가 3분기를 가기 전에 데이터들이 좀 더 가셔야 된다면은 3분기 되기 전에 주가를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부장을 합니다. 일단 양극재 업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어쨌든 양극재 수출이 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뭐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면은 그게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요. 수출 데이터랑 그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거의 이제 정비하는 그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광물 가격도 그렇고 수출 데이터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다시 NCM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출이 늘어나면서 업황의 회복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극재의 원료인 그 광물 가격, 특히 리튬 가격도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뭐 코발트, 망간타 있지 않습니까? 니켈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리튬 가격도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광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적용되는 게 보통 이제 3개월 평균이, 그러니까 1분기 때가 2분기 때 반영되고 2분기, 3분기에 반영되긴 하는데 회계상으로는 이게 3개월 평균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1분기 때 반영된 것들이 거의 3분기에 반영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적 자체가 3분기 때 올라와요. 2분기 때는 이제 그게 바로 올라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분기 때 3분기 양재 수출량이 1월 달에 그 19,894톤, 그리고 2월 달에 28,862톤, 3월 달에 24,452톤에서 합평 2만대 회복이 좀 됐고요. 특히 이제 NCM 양재 수출이 회복세가 좀 들어갔고 일평균도 866톤 정도 집가가 됐습니다. 4월 달일 기준이고, 그리고 4월 중에서 가장 높아질 때가 하루 평균 9,000에서 1,000톤까지도 수준이 올라와서 사실 NCM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재료 부정적인 원재료 효과, 레깅 효과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도 회복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상으로는 3개 평균으로 회계장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재고 평가 손실이 없는 뭐 코스모 흰소재라든가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체 사업에서는 좀 달리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NCM 811 그 단가입니다. 여기 이제 충전식 저장소란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 이제 그 빨간색 선이 실제 양극재 811 그 수출 단가고, 파란색 선이 이론적인 그 단가입니다. 근데 이론적인 단가가 보다 항상 실제 단가도 높아요. 항상 광물 가격 떨어진 거에 봐서 맞춘 거고, 실제 업체마다 그 바인딩 계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건 사실상 이거는 스팟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바인딩 계약, 장기 계약까지 포함된 단가이기 때문에 더 높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반영되는 요 시차가 2, 3개월 걸립니다. 지금 그 이론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반등 이 고개를 들었는데 실제 단가는 좀 더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더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오게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폭이 그때부터 가파라지겠죠. 지금은 아직은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2분기까지 더 떨어질 거다. LG화학도 양극재를 하죠. 그래서 LG화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중장기 양극재 생산 캐파 가이던스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요. 대체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내자라든가 외국 고객사가 주로 이제 GM이에요. GM 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요타 쪽으로도 LG화학이 공급 계약을 했죠. 그런 판매 계획들이 이행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향 걸전 셀즈 1, 2공장 쪽과 유럽 폴란드 그리고 중국 쪽과 국내 오창 공장 쪽으로도 향후 물량이 나올 것이고, 외국 고객사는 올해 이제 그 도요타라든가 말고도 현재 올해 한 3-4건 정도 또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LG화학 쪽에서. 그게 이제 폭스바겐 파나소닉도 용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LG 에너솔 쪽이 이제 EV 발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양재 투자 재원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달에 얘기했던 보파 컨퍼런스 자료에서는 이 47만 톤 캐파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기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1분기 실적은 요 첨단 소재부만 제가 따로 떼봤고요. 그 매출이 그 1조 5,830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그 1,420억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 9% 정도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전분기 대비 기저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출하량이 확실히 올라가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1분기가 지난해 4분기 재고 조정 효과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60% 이상의 양극재 물량이 성장이 나타났고요. 2분기도 1분기 대비 20%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양극재 출하량 가이던스 24% 성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분기에는 제품 판가가 15% 추가 하락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메탈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매출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지만은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가 2분기 이후에 수익성이 소폭도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캐파 계약에선 변함은 없지만은 어떤 고객사 협의된 물량과 계약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양극재 기업들이 중장기 계획에서는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포스코 PGM도 2030년도에 캐파는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2024년, 2025년 거가 좀 일부 수전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대체로 고객사에 맞춰서 유연하게 캐파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67억 정도 흑전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456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 흑자가 났는데, 이제 자꾸 이걸 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난해 이제 오히려 이제 재고평가 소실 때문에 대구만 적자 났던 것들이 흑자 전환이 된 건데 컨센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메탈 가격에 대한 하락이 1분기까지의 메탈 가격 하락이 2분기에 판가를 적용되기 때문에 어쨌든 2분기도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때문에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가 자체가 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의 상승은 하반기부터 판가에 반영된다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좋아질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부진한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도 1조 5천억 그 헝가리 공장 투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5만 4천 톤 정도 해외 첫 공장인데 일단 이 공장도 좀 투자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2027년까지 71만 톤에 대한 그 투자 규모라든가 시기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부 북미 이게 그 캐나다 쪽 그쪽에 그 투자 양산을 조금 약간 미룬 정도는 있지만은 27년까지 전체적인 캐파는 조정을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가 어쨌든 투자를 약간 속도를 늦추게 되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투자 시점의 약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필체은 이제 영업이익이 379억 나왔는데 이게 그 재고평가 손실 환입 금액이 427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서는 감소가 적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얼텀 셀즈 영향이 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M86 제품 수율도 올라가면서 이게 수율이 되게 안 나왔었는데 수율도 나오고 판매량과 수익성이 같이 증가했는데, 이게 이게 단결적인 때문에 이게 주로 얼텐 세일즈 쪽으로 들어가고, 또 NCA 이거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1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되면서 판매량 수익성이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N65 제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이제 기존 재고가 추가가 되면서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가 그 포스코 필체엠이 지난해 13만 톤이었거든요. 올해 이제 16만 톤, 그리고 내년에 26만 톤, 26년도에 이제 30만 톤 확대 계획인데,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대략 3만 톤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내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퀘벡 공장, 얼텀 셀즈 캠 공장 완공 예정이고, 그리고 이러면서 3만 톤 확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호재 뉴스는 그 혼다와 그 양극재 합작사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연간으로 한 2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갔다라고 하면서 MOU를 맺었고요. 표참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코스모 인소진 콩코를 하지 않았어요. 따로 하지 않아서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미래세 자료고요.
미래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 양극재 매출 증가 본가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LG 화학향 그 단결적 양극재 매출 인식이 본가가 되면서 어쨌든 1분기 때는 양극재 매출액이 890억이 나왔어요. 이게 QOQ로 69%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 자체는 이게 이제 그 공장에 대한 램프업 과정에서의 비용이 좀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 스프레드 악화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4%에서 이제 2% 감소는 나왔지만은 어쨌든 LG 화학 쪽의 그 단결장 매출이 인식이 본격화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코스모 인소재가 지난해 연말에 캐파 5만 톤 캐파가 완공이 됐고요. 원래 3만 톤이었는데 5만 톤 됐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10만 톤 캐파 구축을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여기 올해 말에 10만 톤이었는데 이게 우리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다시 10만 톤 캐파 또 구축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향후 20만 톤, 그리고 2028년까지 30만 톤까지 캐파 구축하겠다고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잇따른 출하량 상승을 할 가장 이유는 LG 화학 쪽이고, 얘기 들어보면은 LG 화학향의 그 단결정 양극재가 지금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쪽 효태지라 그래서 LG 화학 쪽에서 지금 급하게 계속 지금 물량을 증설을 빨리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LG 화학 쪽으로 가장 단결정 양극재 공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판가 ASP가 상승 예상이 되는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나왔죠. 하이니켈 제품군으로 믹스 개선이 동반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판가 상승폭이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탈 가격이 올라갈 때 경쟁사 대비해서 판가의 상승폭이 크다는 이유는 단결정이고 하이니켈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결정이면 더 단가를 높게 받고, 또 하이니켈일수록 또 높게 받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삼성 SDI 쪽은 거의 ESS 쪽으로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미들레켓 쪽, 그 NCM6 쪽에 대한 수주화라든가, 그리고 SK 온과도 퀄테스트를 중에 있는데 올해 연내 수주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 SK 온양 그 NMX 코발트가 들어가죠. 코발트 풀이 요 양극재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그 캐파 증설이 10만 톤 캐파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판가도 올라가면서 이제 공장 그 10만 톤까지 증설한 것들이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아마 그 양극재 기업 쪽에서는 올해 실적 상승폭이 가장 견조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수주 기대감도 있다. 지금은 이제 LG 화학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제 SDI 쪽으로서는 전기차 쪽으로 아직 안 들어가거든요. 그 SDI 전기차형, 그리고 SK 쪽으로는 신규 우주가 기대감이 있다. 리튬을 사입을 하거든요. LG 화학으로 살지하다 보니까 재고가 손실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가장 견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데,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리튬 가격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그 판가는 동사가 평균 단가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만은 재고 평가 손익에 대한 환입은 없겠죠.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다른 양극재가 또 가파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캐파 증설, 다른 데들은 캐파에 대한 뭐 기간 투자를 좀 유예할 것 검토하거나 실제로 좀 수년한 것도 있지만은 코스모 인소재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 증권사 그 미래에셋 자료를 봤을 때는 얘가 좀 양극재에서는 당분간은 탑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상상인 쪽의 자료도 보면은 기존 1분기 가동이 예정되었던 신규 양극재 생산 설비는 그 테스트 진행에 따라서 가동 시기가 소폭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고요. 2분기에 신규 가동 신규 설비 가동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봐서 2분기 실적도 가장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 램프업 과정에서의 고정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은 3분기 쪽에서의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이 동사 평균 단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 매출의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겠죠, 굉장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코스모 그 미래셋도 그렇고 코스모는 다 상승 다 목표가 20만 원 얘기했네. 정고점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캐파 증설이 온전히 다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증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통 12개월 정도로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도 뭐 저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을 거라 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상상이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 요거 리포트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메리츠증권 노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좀 즐겨서 보고 있고요. 그분 걸 좀 에코프로 가족사 실적 설명에도 자료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PPT를 된 거로 갖고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요 메리츠증권 쪽 코멘트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까 제가 실적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단결제 양극재가 22% 증가했다는 겁니다. 판매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체는 5% 감소를 했지만은 단결제 양극재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지금 가동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방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연간 생산량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라인에 대한 감산에 따라서 고정 비용 그로 들어가는 거죠. 감산하게 되면 고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영향이 있는 것이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전고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BM이 안 되면 머티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내재 물량이 거의 위주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그 올해 3월달에 글로벌 OEM과 전고체 공급계 확정했다는 게 이게 뉴스에 당시에 그 테슬라 뉴스가 나왔다가 지워졌거든요. 그 뉴스상으로는 테슬라라고 명시됐다가 그 기사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춰졌는데 아마 테슬라지 않을까. 에코프로 HN을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73원 왔어요. 매출이 515억. 유일하게 지금 보면 좀 다르죠. 그리고 에코프로 전체는 이제 매출 1조 원의 영업 적자 298억 정도 나왔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말고도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CNG 그런 자회사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이 실적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 HN이 최근에 주가 제일 견조한 이유가 있겠죠. 에코프로 그룹은 어쨌든 지금 수익성 올해 같은 2분기에는 어쨌든 최대한 수익성 방어를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6월 달까지 테이프를 구성해가지고 그 원가 절감 30%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좀 그러는 상황이라서 올해 6월 달까지 어떤 방안을 내놓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음 분기까지 대체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당분간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과 협력을 해서 물량 효율을 진행을 하고 또 수익성 방어를 최대한 수익성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 2분기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BM도 그런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도 여기랑 지금 에코프로 BM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게 다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는 어쨌든 가족사들의 어떤 수익 그 생산 계획에 변화가 생기면 같이 기존 기획 대비 하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세대 제품에 대한 영업 활동을 강화 중인데 일부 그 외부 고객사들에 대한 품질 테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2분기에는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사 말고도 좀 추가 신규 거래사 확보가 될 거다 예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에코프로 HN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일단 가족사 향 수처리 사업에 대한 매출 확대가 되는데 이게 저기 에코프로 머티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이제 폐배터리부터 해서 전고체 그리고 양극재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그 순환 그 배터리 순환 경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추가가 된 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드는 전고체가 물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전고체 공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산업 폐수를 정화를 해서 메탈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전고체 원래 수출하고 나머지 그 산업 폐수를 산업 용수로 재활용해서 그 제로 웨스트 웨어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런 그 에코프로 그 크로즈 루프 시스템 전체 공정의 원가를 30% 절감하겠다는 게 그게 인터 배터리에서 나왔던 거고 그 사업을 하는 게 에코프로 HN입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 때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거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바닥을 잡고 있고 요 사업 부분별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분기 수익성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것이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한 18%가 그랬고 그 전이 20%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15% 정도 나와서 그게 수익성이 유지가 된 유일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올해 2분기도 전지 사업향 수처리 사업의 공사 진행률 확대라든가 이를 통해서 이제 견적 영업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생산 계획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뭐 어떤 재고 평가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지 않고 또 케미컬 필터 사업도 같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건 쪽 반도체 업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환경 필터, 이 케미컬 필터 사업을 일단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새롭게 수처리 사업에 대한 매출 확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2차전지 소재 쪽, 뭐 도펀트라든가 도가니
이런 것그 전액 첨가제죠. 그리고 이제 그 첨가제 그 도펀트라든가 전에 첨가제 쪽 사업들은 그러니까 도가니나 도펀트 쪽은 향후에 이제 에코프로 HN이 2차전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게 판가가 다 정해져서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좀 움직임이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일단 상반기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 4사 중에서는 일단 에코프로 HN을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거는 일단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는 일단 지금 에코프로 글로벌과 지금 소규모 합병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상장에 대한 그 증권사 선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 일정은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기존에 이제 올해 1조 5천억 그 캐펙스 투자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도 올해 3번 그 투자가 완료될 것이고 1분기 그 1공장 생산 캐파가 헝가리 1분기 생산 캐파가 54,000톤 일정 차질 없이 투자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20년도 검토 준비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BM 자체가 어쨌든 지금은 현재까지 투자 계획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하반기부터 외부 판매 고객사 판매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해서 전국제 그 3사 공장 신규 투자 진행하면서 내년도 하반기에 총 11만 6천 톤 캐파 구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동률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그 일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좀 실적으로 좀 안 좋게 연결이 됐고 이런 낮아진 그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말 기점으로 해서 상향 조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머티리얼 가동률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2차 전지 모두 다 좋다고 그러질 않고요. 안 좋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죠. 증권가에서는 뭐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도 뭐 그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홀드 의견이거나 매도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커버가 지금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일부 또 홀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실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좀 그 기대보다 안 나올 거 그럴 경우는 주가도 이제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모멘텀이 좀 있거나 아직 살아 있거나 이제 새롭게 또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아직 뭐 실적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그 기대감에 반영되는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모두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가 그거거든요. 제가 PPT를 보시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 주가 흐름을 비교 차트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양극재 기업이거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 그리고 코스모 흰소재, LNF 4개 기업을 비교해 왔고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대체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챔, 코스모 흰소재를 보면은 2022년부터 2023년 그 7월까지 다 급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 조정을 받고 지금 대략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코스모 흰소재는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LNF는 22년도에 못 올랐어요. 못 올랐다가 2023년도에 이제 2차 전지 올라갈 때 같이 좀 일부 올랐다가 여기 교환사채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고 똑같이 실적이 이제 리튬 가격 폭락하면서부터 이제 그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LNF도 쓰리바닥 맞는 상황이라서 양재 3사 중에 4사 중에서는 코스모 흰소재가 가장 지금 주가 흐름이 제일 견조합니다. 실제로 가장 덜 빠지고 제일 많이 올랐는데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여전히 이번 지난해 4분기도 그렇고 올해 이제 1분기도 영업이 그 적자 아니고 잘 나오는 상황이 컨센서스 상에 나왔고요. 그래 올해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출폭과 판가의 상승폭은 가장 코스모 흰소재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결재 양극재 위주로 판매 제품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양극재 기업들이 부진할 때 이제 엔캠이라든가 덕산테코피아, 솔브레 홀딩스 뭐 이제 동아 기업들 이런 정액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동아 기업은 좀 미리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조정 받을 때 좀 먼저 좀 급하게 올라갔었고 지금 이게 액면 분할의 가격이 다른데 거의 2배 가량 먼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그 전부터 빠져서 액면 분할 하고 나서 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지금 아마 19,000원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엔캠도 상장 이후에 2년 동안 뭐 계속 바닥 기다가 이제 그 올해 1월 달에 그 이제 그 연초에 FEOC 그 규정과 이제 AMPC 규정, 그 IR법에 의해서 FEOC 규정과 AMPC 수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전액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액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장주로서 엔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간 게 솔브홀딩스가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사실상 독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올라갔었고 결국에는 캐파가 제일 큰 손실로 올라갔습니다. 엔캠, 그 솔브홀딩스가 이제 향후에 이제 10만 톤까지 구축하는 게 회사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북미의 캐파가 있는 공장이 있는 게 먼저 움직인 거예요. 현재 엔캠이랑 솔브홀딩스가 북미에 이제 캐파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고 캐파 수준이 컸는데 거기에 이제 다크호스로 등장한 게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본업은 이제 반도체 소재랑 그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가 전액 첨가제 사업을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양산이 들어가고 그 자회사 그 미국 자회사 덕산 일렉트라 쪽에 전액 첨가제를 납품하고 덕산 일렉트라는 이제 그 전액을 생산하는 건데 현재 기존의 계획이 6만 톤이었는데 그 300억 정도 200억인가 300억 정도 더 추가를 하면은 8개월 안에 6만 톤 추가 더 증설한다 그래서 이제 12만 톤까지는 이제 가시화가 됐고요. 홈페이지 상에는 20만 톤까지 얘기 있는데 아직 20만 톤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 일단 12만 톤까지 캐파를 본다 그러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보다 지금 공식적인 캐파는 더 높습니다. 솔브레인이 뭐 또 올라갈 수도 그 캐파가 향은 더 높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IR을 안 해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된 상황이고요. 일단 그러면 덕산테코피아가 12만 톤 캐파 지금 북미 쪽에서 구축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솔브레인홀딩스가 현재 10만 톤인데 플러스 알파 있을 것 같고요. 그 NKBM은 25년까지가 대략 48만 톤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4만 톤까지도 간다 그래서 캐파 기준으로는 NKB 탑핑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방송에서 이제 최근에 그 39만 원 고점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는 좀 조심하고 매도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렸던 거고 지금 오늘 장중에 26만 원 뭐 깨졌다가 26만 원대에 끝났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는 좀 일부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500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00 물량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막 덤벼드는 것보다는 500 물량이 나올 때, 그럼 조정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때 좀 모아가시면 괜찮겠다라는 거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올라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일단 버티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가 없이 너무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수세가 지금 부족하고 약간 손절 물량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좀 버티는 정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은과 엔캠이랑 뭐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홀딩스 이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쪽에서 보시고요. 양극재 기업도 조정 받을 최근에 동박이 좀 괜찮았습니다.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연관되면서 같이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게 그 사모펀드 쪽에서 이게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그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그 1분기 때는 양극재 기업들 못 올라가도 동박 쪽에서 좀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려에는 호발주라서 아직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배터리 셀 기업들은 하염없이 빠졌죠. 배터리 가격들 많이 빠지고 수주 줄어들고 실적 안 나오다 빠졌는데 최근에 이쪽도 지금 SDI가 가장 먼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 받으면서 쓰리바닥 잡고서 이제 고개 들고 있고 SK 이노도 계속 저점 실패하다가 다시 저점 잡으려고 그러니까 SK온 포함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저점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10월달에 UAW 파업 전과 이후가 완전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GM에서 LG 엔솔에다가 9월달만 해도 물량을 있는 대로 다 달라 그랬다가 10월달에 그 UAW 파업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파업을 하니까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계속 안 좋은 식의 얘기를 좀 회사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여론을 펼쳤고 실제로 엔솔한테도 슬럭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 지연에 대한 투자 연기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좀 태도가 좀 돌변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로부터 주가에 반영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10월달 자체가 이미 시장 자체가 8월, 9월, 10월달 그리고 11월 초까지 빠졌잖아요. 공매도 금지되기 전까지. 그게 이제 역대급 하락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지수 하락이어서 4개월 연속 하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게 파괴됐기 때문에 주가 다 빠진 상황에서는 이제 거기서는 그걸 알았다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엔솔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그 전에는 한 5배 정도, 2022년 대비 5배 정도 성장을 기대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2~3배 정도 이 정도로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겠지만은 올해 보다도 어쨌든 내년에는 성장은 분명히 급성장을 한다. 배터리 셀 기업들 다 마찬가지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은 더 좋을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다른 거는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하지만은 결국엔 리튬 이제 광물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NL이라는 양극재 기업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그 양극재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리튬, 양극재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 요거를 수직 계열을 한 거는 유일해요. 그래서 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이 다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아까 금양, 뭐 이거는 이제 강원 에너지 일부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7월까지 그 7월달 말에 이제 고점 찍고서 대체로 조정 받는데.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는 저점 대비해서는 특히 에코프로는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6배로 오른 상황이지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2토마 그 정도 났죠. 반토막 이상 냈으니까. 홀딩스도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이상 빠졌는데 대체로 약간 그 쓰리 바닥 구간이에요. 양극재랑 비슷한데 리튬 가격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반등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아랫단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그리고 리튬이 최근에 뭐 연초 대비해서 탄산지수 기준으로 한 26% 올랐지만은 지난해 10월달 대비에서도 반토막이고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더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게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금양은 최근에 그 또 쌍바닥 잡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도 좀 올랐죠. 오늘 이제 5월 8일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4% 이상 빠졌다가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제 해외 IR 한다는 이슈가 어제부터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다르고, 강원에너지는 리튬 종목들만 오를 때 이게 한번 인가공 관련 업체도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 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한번 움직였고, 나중에 그 이후로는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앤 드림이 이제 국내에서는 상장된 기업들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상장하고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리고 에코앤 드림도 최근에 이제 그 증설 이슈 나오면서 올랐다가 자사주 매각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HN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지금 전에 첨가제라든가 도가니, 도펀트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인데, 뭐 첨보야 뭐 하염없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쪽에서는 TC 스틸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 나왔고, 사마 알미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그 대략 한 3분기 때 고점 나오고서 지금 조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인터배터리 이후에 동국산업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급등세가 좀 나타났다는 것이고, 장비주들도 다 지난해 7월달에 고점입니다. 이제 한나기술 DNT가 이제 쌍고점이 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최근에 하나기술 말고는 딱히 지금 반등을 잘 못하는 모습들인데, 주가 위치상으로 워낙 낙폭고되고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고는 보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런 장비보다는 그러니까 소재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섹터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신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그룹주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시고, 뭐 배터리 셀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8대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거기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신 또 종목들이 안 좋은 거지,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포트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액 쪽에서 지난해 말부터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계좌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배터리셀 그리고 리튬 양극재 전해 전구체 부품 장비 등 2차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2차전 내에서도 주가 흐름은 차별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거에 몰빵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 답변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엔캐만 몰빵해서도 안 되고 에코프로만 몰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전해액, 뭐 동박이라든가 이런 2차전 소재 종목 위주로 포트 구성하셔라. 2차전지를 집중 투자를 하실 거면 아니면 다른 섹터도 좀 섞여도 상관없게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향후 2, 3년간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기업들을 선별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비중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지금 업사이드가 꽤 있다고 보지만은 굳이 투자 쪽에서 안 보는 이유가 주가는 바닥권이지만 어쨌든 장비 산업 특성 자체가 실적의 피크아웃은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주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증설 사이클 끝나게 되면 피크아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LG 에너솔루션이 최근에 그 장비 업체들 선정을 할 때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거기에 그 LG 엔솔 쪽으로 좀 납품이 들어갔는데 탑의 엔지니어링이 예전부터 약간 저가 수주를 많이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 간에 일부 저가 수주 경쟁 우려도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NT라든가 뭐 윤성이라든가 하나기술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그게 덜하지만은 처음 시장에 들어오는 신생 업체들 때문에 지금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장비 쪽은 좀 선호도는 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차 종목들의 투자 종목들을 선정을 하실 때 일단 가장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성장성이 앞으로 제일 크니까 북미 시장에서 캐펙스 투자가 가장 급증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FEC 규정에 대한 수혜가 큰 기업을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가 같이 있는 기업은 더 매력 있다. 그리고 이런 본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있는 기업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하는데 여기 뭐 바이오가 좀 더 실적에 나오는 그런 바이오가 좀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또 기업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에서도 그런 기업들 관심권에 분명히 두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엔 2차전 소재 쪽은 핵심이 결국 원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회사의 연가 경쟁력을 잘 보시겠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쪽에서는 확실히 올해 가장 완성차 쪽에서는 성장성이 가장 크다가 보는 게 GM 쪽이니까 GM과 LG 에너솔루션 밸류체인을 잘 보시고, 그리고 SK온 밸류체인 업체들이 좀 고전을 하는데 현대차라든가 현대차 와이조인트벤처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의 배터리 거의 다 SK온 NCM9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 보면 그 성장을 봤을 때는 SK온 쪽 밸류체인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올해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게 삼성 SDI 쪽이고 그리고 하니까 삼성 SDI 쪽의 밸류체인도 같이 좀 잘 보셔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도는 순서는 그 소재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셀과 부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객사가 어떤 고객사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에는 포드가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예전의 실적과 지금의 이제 적자 구조가 좀 다른 거는, 그 전에는 이제 지난해만 해도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수율이 뭐 80% 밑에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나왔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수율은 90% 이상 다 잡았다 그래요. 전보험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캐펙스 때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금 부담이 생기는 거죠. 당장 이게 아직은 적자인 상태에서 투자는 많이 돈은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침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결 방법들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따가 이제 오늘 배터리 셀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2차전지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특히 시기적으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그 전기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요게 맞춰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뭐 IRA법이라든가 뭐 자동차 연비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통해서 그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거였는데, 크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클이 같이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본 거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잘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10월달에 UAW 파업 전 이후가 좀 완전히 좀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캐즘이라는 게 어떤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런 파업 이슈 동안에는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파업, UAW 파업으로 인해서 완성차 기업들이 그 UAW 쪽 노조에게 지급하는 이제 임금이 되게 인상폭도 크고, 임금이라든가 여러 복지 정책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비용이 그만큼 딱 줄었습니다. 투자 내용들을 보면 지원하는 내용들이 딱 그 UAW 준 만큼 딱 줄여요. 그게 이제 그 전후가 좀 달랐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고 축적을 뒤로 미루는 거죠. 배터리 가격 다시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때 다시 주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은 다시 이제 재고를 이제 축적하는 사이클이 들어가기 옥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는지, 이게 원래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 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강세장을 본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통해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미국 채권의 매도가 되면서 이게 향후에 그 신흥국 쪽으로 그 환착을 노린 투자가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흥국 화폐랑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유동성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강세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25에서 2026년 쪽에서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저기 대정원 시대,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그런 신차 출시 일정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출시 일정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아래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의 진출을 막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에게 이제 기회가 되는, 이게 오타였네요. 2차전 기업들에는 기회가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7일이죠. 5월 7일에 그 아래법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른 수혜기업들도 체크를 해야 돼서 일단은 지금 다른 거는 다 제치고요. 오늘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아래법 최종 가이던스에 따른 수혜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일부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1회 전망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회로 다시 올라왔고요. 내년도 2회에서 3회로 다시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한 9월 달 정도, 9월 11월 정도 금리 인하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3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에 승리하려게 되면은 자금도 풀어야 되고 금리 인하도 돼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그 금리 인하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게 어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도 단기채 위주로 굉장히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단기채 공고 비중이 한 15% 이렇게 공고하는, 지금 80% 이상 단기채 찍고 있거든요. 미국의 채권 지금 발행 구조가. 그러니까 장기채 찍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가 또 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막고자 이제 단기채 위주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좀 과도하게 단기채 위주로 찍는데,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지금 제니 옐런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딩을 잘 보면은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 위원들 되게 중요하지만은 제니 옐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 잘 봐야 돼요. 매크로 쪽인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과 11월 달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3월 달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또 6월 달 얘기했다가 7월 달 후퇴 중입니다. 전체로. 그래서 IB 쪽에서는 우리 첫 금리 인하 시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로 후퇴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세 나온 것들은 이제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증가로 인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세장으로 가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고 곧바로 붙을 수 있지만은 현재는 어쨌든 그런 전망이라든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워낙 이제 높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가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로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S&P 500 지수가 1982년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상당히 완화되고 연준이 2024년도 올해 금리 인하할 예정인 상황에서 S&P 500 지수가 이제 1982년도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게 지난 연말 지난해 12월 15일에 나온 요 그 이사벨렛에서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가 요 그림이에요. 여기 요 그림을 제가 확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S&P 500 차트거든요. 여기 표시한 여기가 여기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지금 꽤 올랐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 실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지금 1982년도의 추세를 정말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렇게 또 받쳐주고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이 어쨌든 계속 하락장이나 강세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신흥국 증시도 100% 못 따라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25년도 뭐 2026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어쨌든 강세장으로 좀 본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가를 너무 많이 찍어낸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금리가 또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선 이후의 이슈는 좀 있겠지만은 이런 이제 현재 흐름 추세는 1982년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강세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중요한 게 이제 그 IRA법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IRA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핵심 그전에는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이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배터리 머티리얼즈라고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핵심 광물 요건 중에서 그전에는 이 핵심 광물 요건에 그 핵심 광물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된 광물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50%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거와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용어가 있어요. 이때 용어 어떤 용어인지 제가 뭐 TG 뭐 VT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용어가. 그리고 다만 2년간의 전환 기간도 함께 부여해서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내용은 기존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고 이번에 나온 최종 가이던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문 내용이 엄청 많아서 이걸 다 보기를 어려워서 저도 이제 기존 자료와 이제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제 그 분석했던 걸 일단 가져왔고요.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은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FOC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그리고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이 외국 의료단체 생산 시에는 세금 공제가 적용이 금지가 된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가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재료가 이제 채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이들 이걸 많이 이용하시던데요. 그 닐이라는 여기 그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원문 그거를 일부 번역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원문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거 번역을 하신 내용으로 좀 판단을 하건데 이번에 이제 이제 월 6일 우리 시간은 월 7일에 그 미국 그 국세청과 재무부가 이제 이런 그 FEOC 관련된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FEOC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제 2년도 그러니까 2007년까지 유예한 광물 소재가 명시됐는데 거기에는 흑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독소 첨가제로 해서 그 카본 블랙과 CNT 도전제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동박도 들어갔고 전액 용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액의 구성 요소가 용매 그리고 첨가제 그리고 이제 그 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매는 여기는 핵심 광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분리막에서는 코팅 분리막만 이제 그 배터리 구성 부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분리막 원단이라든가 필름, 분리막료, 바인더는 북미란 이제 미국과 이제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게 중요한 여기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그 카본 블랙, 동박, 전액 용매는 여기 미다우시라 핵심 광물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FEOC 규정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진 거고 그 FEOC 규정이 안 된 거고 여기 흑연이라든가 전극 바인더용 광물, 전액 첨가제용 광물, 전해 질염용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광물들은
원산지 추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까지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오해가 전해지를 위한 게 아니라 전해액 첨가제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광물을 유예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전액 기업들이 월 7일에 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시장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대체 불가능한 소재 같은 경우는 불소 화염이라든가 뭐 불소화 바인더 등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이 핵심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FEC 규제가 아예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거니까 빠진 거고, 거기에 이제 아까 동박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전해 첨가제에 포함된 핵심 광물은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소재로 분류돼서 이제 FEC 적용이 보류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흑연도 흑연이라든가 그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 광물이 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그 FEC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예를 해준 2년 동안 유예를 해준 것이고요. 예외를 준 겁니다. 여기 그 마지막에 보면 리튬이라든가 그 LiPF6 이게 6불화수소거든요. 요게 전액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원료예요. 이건 FEC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거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실 이런 게 전액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뭐 전액 기업들 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어제는 악재로 작용해서 좀 주가로 반영이 됐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언론의 뉴스는 흑연에 대해서만 얘기 나왔습니다. 흑연은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그 핵심 광물 분류돼서 FEC 적용이 26년 말까 27년부터까지 이제 그 2년 유예된 거고요. 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한다. 2년간 그런 것이고, 이게 의존도가 중국으로부터 90% 넘습니다. 의존도가. 지난해 그 1월에서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천연유구는 97%, 인조구는 94.3% 중국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흑연만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이제 그 미래세에서 나온 리포트 그 코멘트거든요. IRE법 30D 항목 세부 항목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질 염이 아니라 전해질 염 광물입니다. 거기 광물이 전해 염으로 표시한 거, 이거 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수혜는 뭐 셀 업체라든가 중국 소싱 노출 높은 뭐 LG 에너솔루션을 지금 최대 수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법 그 30D 항목에 포함된 세부 항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각 밸류 체인별의 득실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미국 OEM 완성차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 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해줌으로써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리막 원단 등의 일부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향후 출시되는 미국 OEM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이고, 보조금 수령 가능 모델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그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고, 지난해 말에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43종이었는데 올해 연초에 19종에서 지금 현 4월 25일 기준으로 43종으로 다시 확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그 올해 하반기에 북미 전기차 시장은 더 확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셀에서는 엔솔을 지금 가장 수혜를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중국 소재 노출도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엔솔에서 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 흑연이라든가 특히 뭐 분리막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창신신 소재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막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 중국 소싱 의존도가 높은 엔솔 입장에서는 이번이 굉장히 숨통 트이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리막 쪽에서는 어쨌든 그 기존 분리막을 다 투자를 미국에서 가져가야만 부품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만 이제 FEC 규정을 AMPC라든가 이걸 받았는데, 코팅 분리막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미국 투자에 대한 비중을 그 부담은 줄었지만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겨버린 바람에,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는 이거 봤을 때는 분리막이 제일 좀 피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흑연 쪽에서는 사실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 2년 27년으로 이제 2년 이제 26년 말까지죠. 이제 27년으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업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그 흑연 쪽에서의 시장을 빨리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흑연 쪽을 좀 투자를 좀 더 가장 많이 줄인 이유는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동박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배틀 머티리얼즈라는 게 신설이 돼가지고 요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FAC 규정을 받지 않는 게 동박 쪽인데 다만 이제 그 미래에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박은 IRA법에 대한 규정보다는 관세 인상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박은 미국 수출할 경우에는 특별관세 26%에 물류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한 30%대의 그 초반 정도의 그 관세가 나올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은 적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국내는 마드 팩토리만으로 가동을 하고 R&D 위주로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다 생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미국 수출할 때 관세가 1%대 에다가 물류 포함해서 한 3.5%니까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은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FAC 규제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가 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어제 오늘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그 가져갈 수 있는 정도는 되긴 하겠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떻게 또 관세를 적용하는지 이게 또 관건인 건 있습니다. 그 변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적극적으로 투자보다도 가져가시는 분들 위주로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양극재 쪽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전고체도 마찬가지로 그대로인데 다만 아까 제가 그 50% 규정 받지 않는다는 거, 부가가치 50% 규정 받지 않는다 게 이겁니다. 그 TQVT 요기 적용이 약간 그거예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세 비중을 적용하는 거. 요거를 바뀐 게 TQVT고요. 그 TQVT 적용으로 인해서 각 핵심 광물별 공급망 가치 추적성을 좀 강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 그 추출 및 가공 비중 규정을 이걸 완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원재료 소신 부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이제 본다는 건데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쪽 양극재 쪽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소재, 특히 이제 여기 그 미래에서 나오는 게 전해질 염, 전극 바인더, 그리고 첨가제 또 흑연과 마찬가지로 FEC 규정 시점이 2년 유예됐다 됐는데 이게 틀리고요. 흑연과 그 전극 바인더형 광물, 전극 바인더가 아니라 전극 바인더형 광물, 전액 첨가제형 광물, 전해질염용 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광물이 실제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2년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전해질염 같은 경우에 그 사실 그 6+4 그거거든요. 전액계에 피해가 되지 않겠냐는 게 우려가 그 해석이 좀 있었어요. 그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건데 요거는 좀 바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액 기업들이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그래서 전액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당분간 이제 중국 것도 일부 싼 것 좀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벌은 거니까 오히려 전액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통이 넓어진 거라서 오히려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CNT 도전제, 전액 용매, 그리고 동박 분리막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머티리얼즈로 했는데 여기 그 특히 이제 전액 용매 같은 경우 여기는 핵심 광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미국 OEM과 배터리 셀 업체들의 로비가 성공적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산업,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제 기업들이 그동안 규제도 되게 타이트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장기 단기 중장기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다시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흑연이라든가 분리막, 원단, 동박 등이 어쨌든 그 FAC 규정에서 유예되거나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그 중국 업체에서 한국이라든가 일본 업체로의 소시적 변화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방향성의 변화가 아니라 속도 조절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부품과 광물 영역 내에서의 이제 그런 영내 생산이라든가 FT 국가 내에서 생산 비중 요건 자체에서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앞으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소싱을 했던 것들을 바로 바꿀 수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 미국 우리의 요청을 잘 받아줘서 미국 정부가 잘 받아줘가지고 이런 이제 세부 법안이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이것 때문에 뭐 피해가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간 매크로돈에서의 투자 포인트인 거고요. 그 외 세부적으로 뭐 광물 가격부터 해서 수출 데이터부터 해서 회사의 어떤 캐파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컨콜 내용들은 다 별도인 거고, 제가 큰 줄기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시장이 강세면은 같이 그 시장 전체적으로 좋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강세장에서의 그 성장이 가장 높은 쪽이 어디지를 이제 그 본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배터리 2차전지를 본 겁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 컨콜 위주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게 GM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연간 이제 전기차 판매를 20만 대에서 30만 대 판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가지고 GM 밸류체인용들이 강했거든요. 얼티엄 셀즈 쪽에서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강했는데, 과연 이제 올해 1분기 때 판매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가이던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그걸 유지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히려 또 가이던스 상향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GM 영업이익률이 9%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자동차 판매는 89만 5천 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 16,400대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얼티엄 셀즈가 이제 9,000대 이상 판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 그 비용이 상당히 낮춰진 상태라서 이런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게 잘 난 것이고, 그리고 이 테네시주에 위치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 이 공장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에는 풀캐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회사 측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25년에도 한 자릿수 중반에 그 마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EV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 이제 연간 가이던스 쭉 줬습니다. 영업이익률 8.10% 정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이던스를 줬는데, 일단 그 요게 대해서 그 메리츠증권의 그 노어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GM의 그 전기차 사업은 올해 20에 30만 대 목표치를 유지를 하고, 여기 이거 추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개분기 동안에 그 얼티엄 셀즈 양산 수율 개선이 됐고, 여기 배틀 모듈 생산량도 그 300%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분기에는 그 전기차 인도량이 이제 연간으로 21% 증가를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리튬 가격이라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 되고 공정의 효율성 증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생산 비용 절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생산 비용 절감은 굉장히 절실한 거겠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5년도에는 그 미들 싱글 정도의 수익성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얼티엄 셀즈 1공장이 지난해부터 가동이 됐는데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2공장 가동이 개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차 출시는 이코넥스랑 그리고 뭐 그 여기 시에라라든가 뭐 실버라도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전기차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볼트가 단종이었는데 이게 다시 25년도에 그 새로운 볼트 EV로 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LFPD를 탑재한 얘기가 있는데 이때는 엔솔 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터리 셀에서는 엔솔,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인데, LG화학과 코스모 힌소재는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단결재 양극재가 결국 얼티엄 셀즈 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대입경은 LG화학, 소입경 코스모 힌소재가 해서 코스모가 LG화학제 소입경을 납품을 하면 이거를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엔솔과 이제 GM 쪽에 납품하는 게 이제 LG화학이니까, 그래서 같이 여기 이제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코스모 힌소재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전액 쪽에서 NKM이 사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중고 업체를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실제 지금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 뭐 분리막은 이제 LG화학 도레이 합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인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동박 쪽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소 첨단 소재 국내 업체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거 대만 창춘도 있어요. 이게 두 개 포함되고, 그리고 이 이제 그 얼티엄 셀즈가 고객사에게 보장한 마진율은 그 하이싱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 그 변수에 따른 보상 수치에 따른 안정적 마진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GM이 이제 그 LFP 연구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LFP 그 배터리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요게 또 여기서 같이 진행이 되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현대차 증권 거거든요. 이 얼티엄 셀즈 플랫폼 차량의 그 위브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추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지난해 7월에서 이제 9월 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해 지난해 연말부터 쫙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번에 3월달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시면 여기 1분기 때 16,400대 팔았는데 연간 20에서 30만 대 판다는 거잖아요. 지금 판매 목표가. 그러면은 여기 이게 쫙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들은 여기 포함된 기업들은 이 얼트에서 이제 수혜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M에 대한 밸류 체인을 잘 봐야 된다. GM과 엔솔 밸류 체인을 잘 봐라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올해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GM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GM 주가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흐름이 지금 45달러 정도 하는데 가장 견조한 이유도 여기 실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쪽은 뭐 얘기가 많은데 여기 이것도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인용을 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일론 머스크가 EV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는데 향후 이제 전기차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출시를 하고 EV에 대한 전략 변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라고 좀 일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이제 그 모델 2 저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25년에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원가라든가 그 가격 경쟁을 가진 그런 이제 신규 차량을 만들겠다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델 2를 출시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전체 그 전기차 생산을 300만 대 규모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80 몬터리 배터리를 지금 그 자체 그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원가 생산도 많이 낮추고 하겠다 하지만은 사실 전국을 이제 엔솔한테 주문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처럼 내재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려운 전국 쪽은 엔솔 쪽에 의존을 하고 뒤에 이제 활성화 공정 후공정 정도만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지금 그 주간으로 1000대 정도 양산 능력이 도달했다 정도 나오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ESS도 그 테슬라가 하기 때문에 그 전기차 이제 배터리 이제 ESS 공급 기업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 테슬라가 25년도에 생산이 뭐 300만 대라고 본다고 하고, 여기에 ESS 설치까지 또 감안하게 되면은 다 거의 4680 그 배터리를 내재화 자체는 어려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680 배터리 자체가 여기 관련된 인력도 최근에 나갔고, 그리고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 수율 잡기도 어렵고 그막 기술을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외부 조달을 상당히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원통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현재 엔솔, 파나소닉 정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나소닉 좀 느리니까 이제 삼성 SDI가 들어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엔솔이 지금 그 올해 8월달에 오창 공장에서 이제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이 들어가거든요. 약 9기가 듯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에서는 4680 ESS용 그 전지를 또 양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솔이 그 테슬라의 그 메가팩에도 그 ESS 쪽에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캐파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 그래서 올해 이제 ESS 쪽의 사업 가이던스를 연간 75% 성장을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이제 그 향후에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LFP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LFP 배터리가 올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에너지도 아마 그 엔솔의 지금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배터리 3사가 다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솔 같은 경우가 엔솔도 그렇고 사실 SDI도 그렇고 SK 포함한 SK온도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이거 사실 예견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MPC 뭐 빼고 뭐 적자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도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보면은 이제 중국 업체 뭐 CATL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얼마인지 추산해서 그거를 빼가지고 나머지 실적 얼마인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AMPC를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투자하고 이게 하는 거라서, 이제 아마 이걸 빼는 이유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본업을 뺀 나머지 실제 본업이 어떻게 되는지 업황을 보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소 좀 그 일단
그런 우리나라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약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본업을 보려는 목적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된 다만 이제 비교를 할 때 중국 기업도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보조금 것도 다 포함한 걸 가지고 실적 이렇게 잘 나온다 하고 우리나라는 AMPC 빼기로 적자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솔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조금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용 파우치 쪽이라 최근에 이제 1분기는 ESS 수요가 약했기 때문에 또 메탈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판가가 떨어지겠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24%, 23% 감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AMPC 포함을 하니까 2.6% 정도인데 요게 이제 AMPC 1889억 정도라서 그거 빼면은 뭐 적자는 맞겠지만은 이 포함은 되겠어요. 영업이익 2.6%. 지난해 이제 요 텍스 크레딧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7.2%까지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포함하는 게 맞다고 좀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원통 배터리 애리조나 원통형 ESS 공장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갔고요. 미국 내 두 번째 단독 공장 설립 중인데 이게 53기가와트 거고 여기에 36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4분기 때 얘기할 때. 그래서 원통 배터리 신규 폼팩터로 해서 46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여기 ESS용 36기가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으로 36기가 그리고 ESS 쪽으로 이제 17기가 LFP 생산되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 쪽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늘어난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늘어난 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GM과 조인트벤처 쪽 그것도 이제 한 50개까지도 이제 생산량 확대 계획이고 이제 3세대 신규 전기차 모델형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은 어쨌든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 공장들이 거의 자동화를 많이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엔솔 공장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게 요즘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BSS라는 게 여기 이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륜차 쪽에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을 좀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에 200대 스테이션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2025년까지 1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막 요게 된다고 하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안전진단 기술을 통해서 스테이션이라든가 배터리를 실시간 관리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게 사업에 대한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협력도 추진하고 그리고 이 BSS 사업도 지금 본격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LFP 양극재 장급 공급 계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5년에 16만 톤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랑 ESS용 활용이 되는데 이게 어디 건지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튬 전광도 호주 쪽이랑 공급을 85,000톤 확보를 하고 보면은 어쨌든 이 공급망 북미 시장을 겨냥을 해서 지금 공급망을 충분히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도 어쨌든 투자 자원을 문제 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액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력이 처음 나왔습니다. 엔솔이 처음으로. 그래서 우선 기반을 통해서 투자 규모를이라든가 집행 속도를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일본 뉴스에서는 AMPC를 올해 전량 다 AMPC를 현금화할 수 있거든요. 한 3%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전량 다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현대차와 조인트벤처 양산이 들어가고요. 캐나다 쪽에서는 스텔란티스랑 조인트벤처 가동이 지금 들어가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고 올해부터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가 지금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SS LFP로 된 ESS 공급도 올해부터 확대가 된다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일 견조했어요. 영업이 EBITDA 마진이 14.2% 1분기에 나왔는데 요게 이제 지난 3년치인가 AMPC가 다 적용됐어요. 이게 삼성 SDI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팩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동안 AMPC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받을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서 그게 좀 이번 분기에 한 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전망 수요에 불구하고도 수익성이 잘 나온 게 이런 그 P6 라든가 그 P5 확판 쪽에서의 그 미주양 공급이 개시가 되면서 어쨌든 비싼 제품들, 고부가치 제품들의 판매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고, 요 NPC 인식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EXS 쪽은 다소 좀 비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분기에는 그 P3 확장 판매를 통해서 그 수익성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그 ESS는 전력용으로 그 SBB라고 해가지고 이거 인터뷰 때 나온 거거든요. 그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UPS용으로도 있다라고 하면서 요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실물을 그때 인터뷰 배터리에서는 그 모형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소형전지 쪽에서는 이제 그 요게 소형전지가 보통 그 모바일 기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핸드폰에 우리 다 파우치 들어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비수기여가지고 매출을 감소했지만은 어떤 수익성 자체는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주로 이제 플러그인식 모델에 많이 지금 잘 들어갔다고 해서 그쪽 스마트폰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2분기도 그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익성 안정화를 취한다는 것이고요. 인도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좀 진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쿠터용으로도 좀 그 소형 전지가 좀 들어갈 것이고, 아까 엔솔 같은 경우는 배터리 스테이션을 통해서 그 전기 바이크 하는데, 이게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오토바이 같은 이런 바이크 많이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형 전지가 이제 필요하는데, 거기 시장을 지금 조기 진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468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도 신규 고객 확보라든가 양산을 준비를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SK온이 이제 이번에도 그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수주장 겁니다.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2022년도 연말만 해도 300조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290조에서 지금 400조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67% 성장이 나온 거고요. 지금 400조 넘었다는 게 엔솔이 500조가 넘었어요. 거의 엔솔이 육박하게 그 한 100조 수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전에 그 엔솔하고는 차이 수장 꽤 많이 났는데, 굉장히 SK온이 수장가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늘은 만큼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캐파 소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좀 이제 부족하다고 좀 그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라인 최적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중장기 이제 글로벌 전 생산 설비가 가동률이 상승했는데, 이때 콩콜량을 들어보니까 전 법인이 다 90% 넘었다. 수율이 더 넘었다라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증설 실점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쪽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1분기 같은 경우는 판가 하락이라든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판매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매출이라든가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 손실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PC 수량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올해 2분기 때는 어쨌든 그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고, 또 라이더 최적화 운영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수출하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 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SK온이 분기 흑자 전환 시점부터는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생산 능력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유럽, 미국, 중국 쪽에 캐파가 쭉 있는데, 올해 25년까지 거의 199기가와트치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55기가와트시까지 일단은 구축이 됩니다. 그 25년도에 현재 22기가 정도 되는데, 이제 25년도 확 늘어나게 될 것이고,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리츠 걸 가져왔고요. 그 컨퍼런스 콜 정리한 걸 내용을 보면은 여기 Q&A만 제가 갖고 왔어요. Q&A만. 그래서 이제 그 1분기 수익성 하락 원인과 하반기 영업 흑자 달성에 대한 근거라든가 자금 조달 방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1분기는 뭐 어쨌든 고객사가 재고 조정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것이고, 그 재고 조정 끝나면은 출하량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APC 증가하니까 또 이제 신차 라이프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하량 증가하면 당연히 APC가 증가하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거는 이제 그 APC를 받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이익성은 확연히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그 라인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어떤 비용을 선제적으로 굉장히 그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어쨌든 미국 고객사들의 물량 확대되면은 당연히 APC 증가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BEP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목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자금 조달 자체는 뭐 노이즈가 있지만 포드라든가 포드 합작과 그 북미 그 조인트 벤처 쪽이 큰데 일단은 그 북미 같은 그 이제 포드 쪽에서는 대체로 이제 자금을 거의 다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미 현대 쪽 북미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랑 그러니까 현대가 돈을 좀 대주고 대여금 대주고 또 외부 파이낸셜도 일부 검토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APC 유동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솔도 지금 돈이 급하니까 일단 좀 자산 그 APC 유동화를 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에 있고 또 가장 얘기가 노이즈가 많은 게 포드의 그 F150점 물량 추가 축소에 대한 가능성 얘기하는데 이미 다 예전 내용들이 계속 그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리바이벌돼서 이제 기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다운사이드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라인 전환 투자 프로세스 진행 상황과 향후 수치 가능한 APC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한 상황인데 어쨌든 고객사를 모니터링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세부적으로 개별 공장에 대해서 세별적으로 언급은 좀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어쨌든 재고 소진 효과로 인해서 미국 판매 저졌기 때문에 APC가 385개 그쳤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는 미국 판매들이 늘기 때문에 그러면 APC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성이 증가될 것이고 이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이제 올해 하반기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재고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구간에 주문 안 하고 재고도 소진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재고 리스타킹이 진행이 되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소재 업체들까지 연결돼서 소재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가격에서는 소재 업체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일부러 좀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낮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하려고 지금 스팟으로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죠.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더 미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어쨌든 신차가 되고 나오는데 그 아이언 5라든가 뭐 그 포드의 그 트랜짓 커스텀이라든가 아우디의 그 Q6 이트론 그리고 내년에는 포드 익스플로러라든가 또 이제 그 현대의 아이언 6 폴스타 5도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차들이 나올 경우에는 어쨌든 배터리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인상적인 거는 그 헝가리 상공장과 중국 옌칭 공장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분기에 저는 그 인상적이었던 게 전 법인의 수익이 9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APC를 받기 전에는 수율이 안 나와서 저가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수율이 완전히 다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만 정상적으로 되고 다 수율이 안정화됐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APC를 받게 됐을 때는 이게 그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강속구 투수가 그동안 강속구는 던졌는데 컨트롤이 안 됐었는데 컨트롤 잡히면 되게 무서운 투수가 되겠죠.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계속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경기에 나가서 이제 승수를 쌓는 일만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 자체가 지금 자금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SK온도 그걸 마찬가지라서 이 고비를 어떻게 잘 넘기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그 협력사로부터 이제 차입을 받고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유동화라든가 특히 AMPC 같은 경우는 그런 유동화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SK 그룹 자체가 비핵심 자산을 자꾸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온뿐만 아니라 뭐 SKC도 그렇고 SKIT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S그룹 전체가 지금 좀 다소 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SK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런 400조 이상의 그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채권 발행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SK온에서 어떻게 이제 자금 조달하는 거를 잘 하는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이 고비만 잘 넘어간다 그러면은 향후에 실질 급성장은 보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SK이노를 지금 계속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SK온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사를 기다리는 게 맞냐고 봤을 때는 대체로 반반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SK온을 직접 투자해서 가는 게 보다도 그건 참고로만 보시고 세름 엔솔이라든가 SDI 위주로 보시고 SK이노베이션은 좀 두고 나중에 차후에 상장되면 SK온 상장되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야. 다 상반기 2분기까지는 다 보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더 이제 그 보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완성차 먼저 얘기하고 그때 배터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쪽으로 이제 소재업체 얘기한 게 일맥상통해요. 얘기 다 상반기까지는 보수적, 하반기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업계 얘기를 믿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서는 올해 이제 2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다가 이제 3분기를 가기 전에 그런 거 데이터들이 좀 더 가셔야 된다면은 3분기 되기 전에 주가를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